잠시 눈을 감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풍경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나무 한 그룹, 풀 한 포기조차 편안하게 자라기 힘든 땅입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지평선 위로는 칼날처럼 매서운 바람이 1년 내내 멈추지 않고 불어옵니다. 여름에는 살을 태울 듯한 태양이 내리쬐고 밤이 되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살인적인 추위가 인간의 뼈마디를 파고드는 곳. 적막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것이라고는 오직 마른 풀들이 서로 부대끼는 서걱거리는 소리와 멀리서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굶주린 늑대떼의 길고 서글픈 울음소리뿐인 척박한 땅. 바로 12세기의 몽골 초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바로 이 잔혹하고도 황량한 땅에서 태어나 훗날 전 세계 육지 면적의 4분의 1을 집어삼킨 남자입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나폴레옹, 그리고 히틀러가 정복한 땅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넓은 영토를 지배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복자. 우리는 그를 위대한 왕 칭기즈칸이라 부릅니다. 그의 말발굽이 지나간 곳에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았고 동쪽의 한반도에서부터 서쪽의 유럽 헝가리 초원까지 그의 깃발이 꽂히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문명을 파괴한 악마라고 불리기도 했고 동서양을 하나로 이은 영웅이라 칭송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그를 위대한 칭기즈칸이라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황금 투구를 쓰고 수만 대군을 호령하는 황제가 아니라 찢어진 양가죽 옷을 입고 초원의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한 소년을 만나러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영광의 기록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 진흙 바닥을 기어다니며 들쥐를 잡아먹어야 했고 자신의 몫을 지키기 위해 형제의 가슴에 활을 겨누어야 했으며 적에게 빼앗긴 아내를 보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가장 밑바닥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그 처절하고 끔찍했던 시간들이 어떻게 한 소년의 내면에 악마를 키워냈을까요? 그 비극의 연대기를 펼쳐보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162년 몽골의 오난 강가로 가봅니다. 몽골의 용맹한 족장 예수께의 천막 안은 출산의 긴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산파가 핏물과 양수에 젖은 아이를 들어 올렸을 때 천막 안의 노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자그마한 주먹을 꽉 쥐고 있었는데 억지로 그 손을 펴보니 그 안에는 선명하고 검붉은 핏덩이가 쥐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굳어버린 보석 같기도 했고 앞으로 그가 흘리게 할 수많은 사람의 피를 예고하는 섬뜩한 징조 같기도 했습니다. 부족의 늙은 주술사는 아이를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이 아이는 세상에 피바람을 몰고 올 운명이다. 아버지는 타타르족의 용사를 사로잡아온 날 태어난 이 아이에게 태무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강철 같은 사내라는 뜻이었습니다. 강철처럼 단단하게 초원에 거친 운명을 이겨내라는 아버지의 염원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철 같은 이름이 무색하게도 소년의 행복은 너무나 짧고 허무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태무진이 고작 9살 되던 해였습니다. 초원의 태양과도 같았던 아버지 예수게이가 오랜 원수였던 타타르족과의 연애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타타르족은 화해의 술이라며 예수게이에게 독이 든 술잔을 권했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술을 마신 아버지는 천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 위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싸늘한 시체가 되어 돌아온 아버지 앞에서 9살 태무진은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자마자 어린 태무진의 세상은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초원의 법칙은 냉혹했습니다. 힘없는 족장의 아들은 더 이상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부족을 지킬 힘이 없는 리더는 그저 짐일 뿐이었습니다. 부족의 2인자였던 타이치우드 가문은 족장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태무진의 가족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한 지도자가 없는 무리는 짐일 뿐이다. 저 과부와 어린 것들에게 줄 고기는 없다. 천막이 거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말들의 거친 숨소리와 수레바퀴가 구르는 소리가 초원의 정적을 깼습니다. 부족원들은 가축을 몰고 식량을 챙겨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9살 태무진은 울부짖으며 그들의 말 고삐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제발 우리를 두고 가지 마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이러십니까? 우리에겐 먹을 것도 추위를 피할 가죽도 없습니다. 소녀는 애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어른들의 매몰찬 발길질과 채찍질 뿐이었습니다. 태무진은 바닥에 나뒹굴었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부족 전체가 떠나가는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가운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광활한 초원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구멍 뚫린 낡은 천막 하나와 늙은 말 한 필, 그리고 지독한 굶주림 뿐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푸족장의 아들로서 배불리 고기를 먹던 소녀는 하루아침에 초원의 들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추락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그 누구의 도움도 없는 오직 죽음과도 같은 고독과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태무진 가족의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닌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몽골의 겨울은 길고 혹독했습니다. 살을 내는 칼바람이 불어오면 구멍난 천막은 종이장처럼 펄럭거렸고 가족들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긴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천막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은 바람 소리와 아이들의 배에서 들리는 꼬르륵 소리뿐이었습니다. 어머니 호엘루는 위대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귀족 부인의 자존심을 버리고 치마를 걷어 올린 채 얼음장 같은 온한 강물에 들어갔습니다. 발이 얼어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았고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이 터져 피가 날 때까지 언 땅을 파헤쳐 오이풀과 마늘 뿌리를 캤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것은 음식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피 묻은 손에서 건네받은 풀뿌리를 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태무진 역시 소년의 티를 벗어던져야 했습니다. 그는 동생 카사르와 함께 하루 종일 들판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활솜씨가 서툴렀던 그들에게 사슴이나 토끼 같은 사냥감은 꿈도 꿀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땅굴 속의 숨은 들쥐와 마못이었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땅바닥에 엎드려 숨을 죽인 채 쥐구멍을 지키던 소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친 흙냄새와 마른 풀 냄새를 맡으며 배고픔에 눈이 돌아갈 것 같은 고통을 참아내며 몇 시간을 꼼짝 않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쥐 한 마리를 잡았을 때 그가 느낀 것은 징그러움이 아니라 환희였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가족이 굶어 죽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죠. 모닥불에 구운 쥐고기를 형제들과 나누어 먹으며 태무진의 눈빛은 점차 달라져 갔습니다. 초원에서는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만이 먹는다. 이 잔혹한 진리가 소년의 뼛속 깊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은 인간의 존엄을 갉아먹고 결국 그 자리에 괴물을 키우기 마련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생존 본능은 비극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태무진이 13살 무렵에 터졌습니다. 당시 가족 중에는 태무진의 친동생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다른 부인에게서 낳은 이복형 백테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백테르는 태무진보다 나이가 많았고 힘도 셌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집안에서 백테르는 자신이 가장이라며 태무진을 힘으로 누르려 했습니다. 그가 휘두르는 폭력은 식량이 귀해질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무진이 힘들게 종달새 한 마리를 사냥해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백테르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태무진의 손에서 종달새를 낚아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태무진이 항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형의 비웃음뿐이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무진과 동생 카사르가 강가에서 낚시를 하여 제법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번에도 백테르가 나타나 그 물고기를 힘으로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소년들의 눈에서 억울한 눈물이 흘렀지만 백테르는 아랑곳하지 않고 언덕 위에 앉아 보란듯이 물고기를 씹어먹었습니다. 단순히 먹이를 뺏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태무진은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백테르가 자신을 제치고 집안의 주인이 될 것이며 자신과 친동생들은 영원히 백테르의 노예처럼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초원의 법칙대로라면 힘센 수컷이 무리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태무진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제거할 것인가. 그날 오후 초원의 태양은 유난히 뜨거웠고 바람조차 불지 않아 숨이 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태무진은 동생 카사르에게 조용히 눈짓을 보냈습니다. 두 소녀는 각자 활을 챙겨 들고 언덕 위에 앉아 훔친 물고기를 먹고 있는 백테르에게 다가갔습니다. 태무진은 앞쪽에서 카사르는 뒤쪽에서 마치 사냥감을 몰듯이 천천히 형을 포위해 들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가는 소년들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손은 활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풀 밟는 소리에 백테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뒤로 겨누어진 두 개의 화살을 본 형은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의 눈에 서린 살기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체념한 듯 태무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밖에 있는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부디 너희 형제들끼리는 그러지 말아라. 그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태무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끝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가 윙하는 소리와 함께 놓아졌고 화살은 정확하게 이복형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백테르는 피를 토하며 풀밭 위로 쓰러졌습니다. 13살의 살인자. 소녀는 자신이 쏜 화살에 맞아 죽어가는 형을 내려다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해방감이었을까요?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 호엘루는 태무진에게 달려와 울부짖으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제 형제를 죽이다니. 너는 뱃속에서부터 핏덩이를 쥐고 나오더니 결국 형제의 피를 보는구나. 너는 이제 그림자 말고는 친구가 없고 꼬리 말고는 채찍이 없는 고독한 늑대가 될 것이다. 어머니의 저주는 초원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태무진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날 배웠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비록 혈육일지라도 가차없이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훗날 수많은 도시를 불태우고 수백만 명을 학살하게 될 냉혹한 정복자의 기질은 바로 이 비극적인 오후에 탄생했습니다. 살인을 통해 서열을 정리한 태무진은 이제 가족의 확고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쉼없이 흘러 소녀는 어느덧 청년이 되었고 고된 노동과 생존 투쟁으로 다져진 그의 어깨는 바위처럼 단단해졌으며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차분하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이제 흩어진 가문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야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가 죽기 전 정해준 정혼자를 기억해냈습니다. 옹기라트 부족의 딸 보르테였습니다. 태무진은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말을 달려 그녀의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가진 것 없는 쫓겨난 족장의 아들이었지만 다행히 보르테의 아버지는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멸문지화 당한 집안의 아들을 내치지 않고 약속대로 귀한 딸을 내주었습니다. 보르테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태무진에게 아주 귀한 검은 단비 모피 외투를 혼수로 가져왔는데 이것은 훗날 태무진이 잃어버린 세력을 키우는데 결정적인 미천이 됩니다. 두 사람의 신혼생활은 달콤했습니다. 평생 쫓기고 굶주리며 잠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태무진에게 보르테와의 생활은 난생 처음으로 찾아온 평화이자 안식이었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품, 맛있는 음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태무진은 이제야 비로소 짐승이 아닌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꿈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에게 잠시의 행복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아버지 세대에서 저질렀던 원한이 망령처럼 되살아나 가장 행복한 순간에 그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푸르스름한 새벽녘, 초원의 땅 밑에서부터 둔탁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마리의 말발굽이 땅을 두드리는 지진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태무진의 늙은 하녀가 바닥에 귀를 대보더니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주인님, 저깁니다. 군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메르키트족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태무진의 아버지 예수게이가 메르키트족에게 시집가던 여인을 약탈의 아내로 삼았었는데 바로 그 여인이 태무진의 어머니 호엘룬이었습니다. 메르키트족은 그 뼈아픈 치욕을 잊지 않고 있다가 그 아들인 태무진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기 위해 쳐들어온 것입니다. 기습이었습니다. 맞서 싸우기엔 적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태무진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천막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횃불을 든 적들이 기괴한 함성을 지르며 다가오고 있었고 화살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을 말에 태워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 형제들이 허둥지둥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혼란 속에서 말이 부족했습니다. 태무진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남아서 싸우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아내를 두고 도망쳐 훗날을 도모할 것인가. 그 짧고도 영원 같은 순간 태무진은 말의 고삐를 돌려 숲이 우거진 부룩한 칼둔 산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아내 보르테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무진,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 그 처절한 외침이 그의 귓가를 때렸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메르키트족 병사들은 태무진을 쫓다가 산세가 험해지자 추격을 멈췄습니다.
대신 그들은 천막에 숨어 공포에 떨고 있던 보르테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낄낄거리며 보르테를 짐짝처럼 말 위에 실었습니다. 내 놈의 아비가 우리 여자를 뺏어갔으니 이제 우리가 내 여자를 가져가겠다. 적들의 승리에 찬 고함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산꼭대기 바위 뒤에 숨어 태무지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횃불에 비친 아내의 절망적인 얼굴, 척들의 야만적인 웃음소리, 그리고 멀어지는 말발굽 소리. 그는 거친 흙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비겁함에 치를 떨었고 힘이 없어 소중한 것을 또다시 빼앗겨야 하는 현실에 절규했습니다. 9살에는 아버지를 잃었고 10살에는 부족에게 버림받았으며 이제는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적들의 전리품으로 빼앗겼습니다. 하늘은 그에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불행을 쏟아붓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부룩한 칼둔 산의 깊은 숲속에서 밤을 지새우며 태무진의 눈물은 말라버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의 눈동자에는 슬픔 대신 섬뜩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살이였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내 것을 뺏어간 놈들을 모조리 찾아내어 뼛속까지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내 아내를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이 초원 전체가 알게 될 것이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된다면 힘을 빌려서라도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옛 친구이자 강력한 세력을 가진 케레이트 부족의 옹칸,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 의형제이자 훗날 초원의 패권을 두고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될 남자 자무카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초라한 양가죽 코트를 걸친 가진 것 하나 없는 청년 태무진. 하지만 그가 말머리를 돌려 복수의 여정을 시작했을 때 몽골의 초원에는 이미 거대한 피바람이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손에 쥐었던 그 검은 핏덩이처럼 이제 그의 손에는 복수의 칼날이 쥐어졌습니다. 과연 태무진은 메르키트족의 소나기에서 아내 보르테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를 도와줄 친구 자무카와의 만남은 훗날 몽골의 운명을 어떻게 갈라놓게 될까요? 초원의 늑대가 마침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전설이 아닌 피로 쓰인 잔혹한 역사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